엄마, 저 명절에 못 갈 것 같아요.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대부분은 핑계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명절 회피 핑계 리스트라는 게 돌아다닙니다. 아이 아프다, 차 고장 났다, 몸살 기운 있다. 심지어 명절 전날부터 위장약을 먹으며 버티는 며느리도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결혼한 자식들 중 상당수가 스트레스로 잠을 설칩니다. 부부싸움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날도 명절 전날입니다. 차례가 끝나자마자 시동 걸고 내비 찍는 사위, 화장실에서 10분 동안 혼자 눈물 흘리는 며느리,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로 말 한마디 안 하는 부부. 이게 지금 명절의 진짜 풍경입니다. 부모 세대는 섭섭합니다. 내가 낳아서 키웠는데 명절 하루 오는 게 그렇게 힘드냐? 하지만 자식들도 힘듭니다. 부모님 사랑하는데 왜 명절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지? 누구의 잘못일까요? 사실 아무도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이 멀어진 게 아니라 명절이 무거워진 겁니다. 자식이 싫은 게 아니라 그날의 공기가 두려운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자식을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를 탓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던 진실을,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불편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눠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다음 명절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조금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한 며느리가 익명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명절 3일 전부터 배가 아픕니다. 병원 가도 이상 없대요. 그런데 명절 끝나면 또 괜찮아져요. 5년째 반복이에요. 저 정신병인가요?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대부분이 나도 그래였습니다. 어떤 사위는 명절 아침마다 현관문 앞에서 10분을 서 있다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고 오늘 하루만 참자 되뇌면서요. 어떤 딸은 친정 가는 날 아침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한답니다. 밝게 웃어야 해. 피곤한 티 내면 안 돼. 이게 지금 명절입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입니다. 사진도 찍고 웃으며 밥도 먹고 차례도 지냅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부모 세대는 잘 모릅니다. 자식들은 명절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출근보다 더 긴장되고 프레젠테이션보다 더 떨리고 회식보다 더 피곤한 하루. 명절이 끝나면 진짜 휴가를 떠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명절이 휴일인데 명절에서 쉬고 싶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명절이 그립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떡국 먹고 윷놀이하고 아이들 뛰노는 소리 듣던 그 시절. 그때는 좋았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부엌에서 조용히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위는 이제 장인 앞에서 고개 숙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식들은 이제 부모 말에 무조건 네 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절의 방식은 아직 예전 그대로인 집이 많습니다. 여전히 며느리한테 일을 시키고, 여전히 자식을 평가하고, 여전히 옛날 방식을 고집합니다. 그 간극이 갈등을 만듭니다. 명절 하루의 갈등이 1년 내내 영향을 미칩니다. 명절 때 들은 한마디가 몇 달 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명절 때 느낀 불편함이 전화 한 통 하기도 망설이게 만듭니다. 그렇게 관계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처음엔 명절에만 안 오다가 나중엔 평소에도 연락이 뜸해집니다. 손주 얼굴 보고 싶어도 부담 줄까봐 말 못합니다. 아플 때도 자식에게 기대지 못합니다. 진짜 외로운 노년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명절은 단순히 1년에 몇 번 있는 행사가 아닙니다. 명절은 우리 노후의 축소판입니다. 명절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자식과 어떻게 늙어가느냐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 평가하는 순간 자식은 숨을 못 쉽니다. 몇 년 전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 과장이고 작은 아들은 작은 식당을 운영합니다. 명절 때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너는 회사도 좋고 월급도 많이 받으니까 좋겠다. 영수는 요새 장사가 안 된다는데 형이 좀 도와줘야지. 작은 아들한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수야, 형은 벌써 애들 대학 보내고 여유 있게 사는데 너는 언제 그렇게 사니? 형처럼 좀 해봐라. 형제는 명절이 끝나면 서로 연락을 안 했습니다. 큰아들 철수는 동생을 도와줘야 한다는 부담감에 짜증이 났고 작은 아들 영수는 자기만 못난 자식 취급받는다는 서러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애들은 왜 저렇게 받아들이지? 하지만 자식들한테 그 말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평가였습니다.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너는 왜 형만큼 못하니? 너는 부족해. 이렇게 들렸던 겁니다. 작년 명절 한 아들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저 이제 명절에 안 갈래요. 갈 때마다 엄마 앞에서 제가 작아져요. 35살을 먹었는데 엄마 앞에만 서면 아직도 못난 애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자기가 아들을 얼마나 평가해 왔는지. 혹시 우리도 무심코 그러고 있진 않았을까요? 자식들은 세상에서 이미 충분히 평가받으며 삽니다. 직장에서 상사한테, 동료한테, 거래처한테, 집에서는 배우자한테, 아이들한테도 하루 종일 평가받고 비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명절에 부모 집까지 가서 또 평가받는다면요? 그건 휴식이 아니라 숨이 막히는 시간이 됩니다. 너 살 좀 빼야겠다. 건강 생각해서라도. 이 말 걱정으로 하신 거 압니다. 하지만 자식은 이렇게 듣습니다. 너는 뚱뚱해서 보기 안 좋다. 요새 얼굴이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관리 좀 해라. 이 말도 걱정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이렇게 듣습니다. 너는 늙어 보인다. 애들 교육은 잘 시키고 있어? 요새 애들 공부가 중요한데. 이것도 걱정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이렇게 듣습니다. 너는 부모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모든 걱정이 평가가 됩니다. 모든 조언이 비난이 됩니다. 한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잘해주세요. 진짜 잘해주세요. 그런데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부족하다는 말로 들려요. 며느리 피부가 왜 이렇게 거칠어졌어? 내가 좋은 크림 사줄게. 이 말 저한테는 너 피부 관리도 제대로 못하냐로 들려요. 그래서 명절 끝나고 집에 가면 거울 보면서 울어요. 그 말 한마디가 다음 명절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 순간부터 자식은 오고 싶다가 아니라 피하고 싶다가 됩니다. 평가를 멈춰야 합니다. 자식이 뭘 하든 어떻게 살든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겁니다. 잘 지내고 있구나. 그거면 됐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날은 조언 말고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왔구나. 고생했다. 그것만으로도 자식은 편안해집니다. 자식을 평가하는 부모는 존경받지 못하고 자식을 받아들이는 부모는 사랑받습니다. 두 번째, 며느리에게 일 시키는 순간 아들도 잃습니다. 지난 명절 한 며느리가 시댁에서 9시간 동안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 8시에 차례 음식 준비, 10시에 차례, 11시에 설거지,
12시에 점심 준비, 2시에 또 설거지, 4시에 저녁 준비, 7시에 마지막 설거지. 손을 쉰 시간은 밥 먹을 때 15분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급하게 먹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며느리는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 내년 명절엔 안 가. 차라리 내가 돈 벌어서 아르바이트생 고용해 드릴게. 나는 정말 못 가. 남편은 황당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부린 것도 아닌데. 하지만 아내는 울면서 말했답니다. 9시간 동안 나한테 한 말이 뭔지 알아?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친정에서는 어떻게 배웠니?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일하러 간 거였어. 많은 시어머니들이 착각합니다. 며느리한테 일을 시키는 건 당연하지. 우리 땐 더했어.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다른 환경에서 삽니다. 며느리는 당신의 딸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대해줘도 며느리한테 당신은 남의 집 사람입니다. 그 선을 인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딸이 시댁에서 9시간 동안 일만 하고 온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딸이 전화로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가 나한테 하루 종일 일만 시켜 하고 온다면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화가 납니다. 우리 딸이 일하러 시집간 거냐고 따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며느리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합니다.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입니다. 며느리의 친정 부모도 똑같이 속상합니다. 작년에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손님이니까 편하게 앉아 있어. 나랑 가족들이 조금씩 나눠서 할게. 며느리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냥 앉아 있으니 민망하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계속 괜찮아, 앉아 있어 하고 말려서 결국 앉아 있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며느리가 친정에 전화했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나한테 진짜 잘해줘. 일도 안 시키고 그냥 편하게 있다 오라고 해. 나 다음에도 시댁 가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친정 어머니가 직접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감사 인사를 했답니다. 두 집안이 가까워졌습니다. 며느리를 일꾼처럼 대하면 며느리만 잃는 게 아닙니다. 아들도 잃습니다. 아들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찢어집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어머니한테 말 못합니다. 명절이 끝나면 부부 싸움이 납니다. 아내는 당신 엄마가 나를 뭘로 보냐고 울고 아들은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이해해줘라고 변명합니다. 그 갈등이 쌓이고 쌓입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부부 사이가 더 차가워졌다는 말이 정말 많습니다. 며느리를 존중하십시오.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시키지 마십시오. 평가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냥 와줘서 고마워요. 한마디면 됩니다. 오늘은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대접하는 날로만 해보십시오. 며느리를 일꾼처럼 대하는 집안은 결국 외로워지고 며느리를 손님처럼 대하는 집안은 가족이 됩니다. 세 번째,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사랑이 거래가 됩니다. 어떤 집은요, 명절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용돈을 줍니다. 50만 원씩? 그런데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새 애들 학원비 비싸지? 아빠가 보태주는 거니까 애들한테 잘 쓰고. 아들은 받으면서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고맙기도 한데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음 명절에 또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준 돈, 애들 학원비로 잘 썼어? 아들은 대답이 막혔습니다. 사실 생활비로 썼거든요. 아이 학원비는 이미 내고 있었고 그 돈은 급한 카드값 내는데 썼습니다. 네, 잘 썼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나니 아버지 얼굴 보기가 불편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는 아들 도우려고 준 돈인데 아들은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고 두 사람 사이엔 불편함만 남았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들렸을까요? 돈에는 조건이 붙으면 안 됩니다.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면 됩니다. 주면서 용도를 지정하거나 나중에 어디 썼냐고 묻는 건 주는 게 아니라 통제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돈을 주면서 은연중에 빚을 지웁니다. 내가 너희 집 살 때 얼마 보탰지. 내가 애들 학원비 얼마나 됐는데. 내가 없었으면 너희 어떻게 살았겠어. 이런 말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 말은 자식한테 상처가 됩니다. 깊은 상처가 됩니다. 자식은 그 돈을 받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빚진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가 힘들 때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의무감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거래입니다. 한 아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플 때 저는 당연히 병원비를 냈어요. 그런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효도하는 기분이 아니라 빚 갚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이 사랑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청구서처럼 들렸어요. 돈 이야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도와주고 싶으면 조용히 도와주십시오. 도와주고 나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갚으라는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이거 용돈이야. 필요한데 써. 이렇게만 말하고 끝내면 됩니다. 나중에 어디 썼냐고 묻지 마십시오. 잘 썼냐고 확인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고 잊어버리십시오. 만약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요새 나도 형편이 어려워서 도와주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게 도와줬는데 왜 고마운 줄 모르냐고 따지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한테 돈을 드릴 때 이건 용돈이에요 하고 주면 됩니다. 제가 효도해야죠. 이런 말은 안 해도 됩니다. 효도는 돈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니까요. 돈은 조용히 주고 조용히 잊어버리는 게 가장 따뜻합니다. 돈으로 사랑을 증명하려는 집안은 차가워지고 돈 없이도 마음을 나누는 집안은 따뜻해집니다. 네 번째, 우리 기준을 강요하면 자식은 도망갑니다. 김영희 씨는 65세입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결혼한 지 5년이 됐지만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영희 씨는 명절 때마다 손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딸아, 너 이제 35인데 아이는 언제 낳을 거야? 늦으면 안 돼. 요새 젊은 사람들 다 늦게 낳는다지만 그래도 35이면 서둘러야지. 딸은 처음엔 나중에 낳을게요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명절 때마다 같은 말을 들으니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나중엔 대답도 안 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작년 명절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이 안 낳을 거예요. 낳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물어봐 주세요. 영희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안 낳아? 그럼 내가 늙으면 누가 돌봐줘?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아이를 낳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엄마 노후를 책임질 사람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겐 부담이에요. 영희 씨는 그날 이후 딸과 관계가 어색해졌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엔 결혼하면 아이 낳는 게 당연했습니다. 부모 봉양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집은 꼭 사야 했습니다. 명절엔 가족이 모이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다른 환경에서 삽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됩니다. 집을 안 사도 됩니다. 명절에 안 모여도 됩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겁니다.
자식한테 우리 기준을 강요하는 건 자식의 삶을 부정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아야 행복해. 집은 꼭 사야 해. 명절엔 가족이 모여야지. 이런 말은 우리한테는 당연하지만 자식한테는 짐이 됩니다.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한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대기업 들어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10년 동안 일했는데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결국 퇴사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실망하셨죠. 내가 널 위해서 한 말인데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저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기준을 위한 거였어요.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너는 내 방식대로 살아. 나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이 한마디가 자식을 살립니다. 이 한마디가 자식을 편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조언을 멈추고 응원을 시작하면 됩니다. 자식한테 우리 기준을 강요하는 부모는 자식을 잃고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부모는 자식의 친구가 됩니다. 5번째, 명절을 의무로 만드는 순간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송미경 씨는 72세입니다. 자식이 셋인데 명절 때마다 집안이 북적였습니다. 미경 씨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장만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손주들 선물도 챙겼습니다. 명절 당일 자식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큰아들은 출근하듯이 왔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와서 정해진 순서대로 차례 지내고 정해진 시간에 떠났습니다. 딸은 오면서부터 시계를 봤습니다. 2시간만 있다 가야 해요 하고 못 박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예 늦게 왔습니다. 차가 막혀서요 하지만 거짓말인 걸 다 알았습니다. 미경 씨는 명절이 끝나면 울었습니다. 내가 뭐하러 이렇게 준비했나? 애들은 의무감으로 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의무감으로 왔습니다. 자식들은 안 가면 안 되니까 왔습니다. 가야 하니까 왔습니다. 보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명절이 의무가 되는 순간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부모는 자식이 억지로 온다는 걸 느끼고 자식은 의무를 다했다는 생각에 죄책감만 남습니다. 한 딸이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명절에 가기 싫어요. 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면 엄마 눈치 보고 친척들 눈치 보고 시간 채우고 오는 기분이에요. 차라리 안 가면 속이 편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충격받았지만 이렇게 답했답니다. 그래. 그럼 안 와도 돼. 내가 편한 게 중요하지. 그 말을 듣고 딸이 울었답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에 딸이 먼저 전화했답니다. 엄마, 저 갈게요. 가고 싶어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니까 가고 싶어진 겁니다. 명절을 가볍게 만드십시오. 꼭 와야 하는 건 아니야. 너희 편한 대로 해. 차례도 간소하게 하자.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지. 음식도 간단하게 할게. 부담 갖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한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짧게 있다가도 괜찮고 오래 있어도 부담 안 되고 그래야 자식이 진짜로 오고 싶어집니다. 이번엔 음식 대신 귤 한 상자만 올려뒀더니 자식이 웃더랍니다. 엄마, 이게 편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명절을 의무로 만드는 집안은 텅 비어가고 명절을 선택으로 만드는 집안은 사람이 모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자식을 평가하고 며느리한테 일 시키고 돈으로 은혜를 갚으라 하고 우리 기준을 강요하고 명절을 의무로 만들 건가요? 아니면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며느리를 존중하고 돈 이야기를 조심하고
자식의 선택을 인정하고 명절을 가볍게 만들 건가요? 전자를 선택하면 명절은 계속 무거울 겁니다. 자식은 점점 발걸음이 뜸해질 겁니다. 전화도 뜸해지고 손주도 못 보고 나중엔 진짜 외로운 노년을 맞게 될 겁니다. 후자를 선택하면 명절이 달라집니다. 자식이 편안해집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편해집니다.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자식한테 전화할 때 평가하지 않기로 마음먹으면 됩니다. 요새 어떠니? 물었을 때 자식이 뭐라 대답하든 그래, 잘하고 있구나 하고 받아주면 됩니다. 오늘부터 며느리와 사위를 대할 때 일 시키지 않기로 하면 됩니다. 고생 많았어. 도와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돈 이야기를 조심하기로 하면 됩니다. 도와주고 싶으면 조용히 도와주고 나중에 어디 썼냐고 묻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자식의 선택을 인정하기로 하면 됩니다. 아이를 안 낳아도 집을 안 사도 우리 방식대로 안 살아도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하고 말해주면 됩니다. 오늘부터 명절을 가볍게 만들기로 하면 됩니다. 꼭 와야 하는 건 아니야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이런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를 바꾸고 태도 하나를 바꾸고 기대를 내려놓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편안한 노년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외롭지 않게 늙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다음 명절부터 바꾸면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바꿔나가면 언젠가는 달라집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올까 안 올까 조마조마하지 말고 온다면 반갑게 맞이하고 안 온다면 이해하는 마음으로요. 음식을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안을 완벽하게 치우지 않아도 됩니다. 손주들 선물을 거창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자식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왔을 때 평가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일 시키지 마십시오. 돈 이야기 꺼내지 마십시오. 기준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냥 왔구나. 잘 지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자식이 일찍 일어나려 하면 붙잡지 마십시오. 그래, 조심히 들어가 하고 보내주십시오. 섭섭한 마음이 들어도 참으십시오. 그 참음이 나중에 자식이 더 자주 오게 만듭니다. 명절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이번 명절엔 말 한마디만 바꿔보십시오. 평가 대신 왔구나. 기대 대신 고맙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